미래의 범죄들 처음 공개된 지 2년 만에 국내에 공식 개봉했어요. 제가 영화관에 심야에 봤는데 그 영화관에 완전히 저만 혼자 있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영화관 대관한 것처럼 편안하게 혼자 봤는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영화를 극장에서 볼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조금 썩 씁쓸하기도 했고, 이 미래의 범죄는 짧게 영화를 그냥 요약하기는 불가능해요. 이 영화의 배경은 미래예요. 근데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죠. 굉장히 황폐화되고 기술, 장비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발전한 모습이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퇴화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아주 음침하고 찝찝하고 오염되고 황폐화된 듯한 어느 정도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미래. 이 미래에는 우리 인간들이 통증 같은 것도 거의 느끼지 못하게 진화가 된 상태예요. 지금처럼 뭐 감염이 되거나 질병이 있거나 칼에 베이면 통증을 느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신체적인 통증을 못 느끼게 돼버린 그런 사회예요. 그리고 수술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통증도 못 느끼고, 수술을 한다고 해서 세균으로 인해서 막 감염이 잘 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 영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 영화가 어떤 바닷가에서 아이가 얕은 물가에서 바닷가 흙을 괜히 뒤적뒤적거리면서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저기 가까운 집에서 엄마가 그 아이한테 말하죠. 거기 있는 거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침울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아이가 양치를 다 하고, 얘가 헹구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양치를 다 하고 나서 세면대 밑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막 베어 먹어요. 막 씹어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고 나서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해서 랭이라는 사람한테 여기 오라고 하라고, 와서 수거해 가라고 전화라고, 그런 전화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떠나요. 아기 시체를 그냥 두고. 그래서 결국에 랭이라는 남자가 왔는데 그 남자가 막 슬퍼하면서 울어요. 울면서 막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죽어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인 거고, 자기의 아내가 자기 아들을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장소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비고 모텐슨이 연기하는 사울, 그리고 레아 세이두가 연기하는 카프리스가 나옵니다. 연인 사이로 보이고 둘 다 같이 행위 예술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을 못 느끼고, 카프리스도 마찬가지인데 사울은 조금 통증을 느끼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사울의 몸에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기가 조금씩 생성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새로운 장기가 생성되고 막 하면서 몸의 반응이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뭔가 좀 아파 보여요. 계속 목소리도 매가리가 없고 기침을 하거나, 사울은 그렇게 영화 내내 아파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과 카프리스는 행위예술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장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위장, 대장, 소장, 십이지장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형태의 장기가 생겨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울한테는. 그래서 그 장기들을 떼내는 거를 라이브로 직접 관객들이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게 퍼포먼스를 합니다. 통증이 원래 인간한테 일종의 경고를 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 경고 시스템이 없어지니까 기존의 성관계 같은 것도 시시해지고, 서로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칼로 베고 피를 내면서 그걸로 쾌락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장기들이나 이런 걸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립장기등록소라는 기관을 설립해요. 반려동물 등록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반려동물 등록제 같은 것도 막 무분별하게 동물이 유기되는 걸 막고, 동물이 버려졌을 때 추적이 어려울 수 있는 거를 좀 잘 관리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립 장기 등록소라는 기관도 장기의 목록을 기록해두는 그런 등록부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이 장기들을 관리를 쉽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장기에다가 문신을 새겨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추적하기 쉽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장기 등록소에서 일을 하는 게 위펫이랑 팀린. 위펫은 남자 아저씨 직원이고, 팀린이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연기를 합니다. 이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여기서도 연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데,
연기할 때 막 속삭이고 빠르게 말하는 그 말투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언제라도 막 총알처럼 튀어나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겨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안녕하세요 믹승규입니다. 믹승규인데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좀 뜬금없고 괴상하고 이상하지만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 인물이 특히나 나중에는 사울한테 집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하고 집착하는 모습이랑도 되게 어울리는 연기 스타일이었어요. 팀리는 항상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고 뭔가 어색하지만 불처럼 확 타오르기도 하는 굉장히 위험한 총알 같아가지고 좋았다. 하여튼 이 장기 등록소에 사울과 카프리스가 방문을 합니다. 왜냐면 얘네도 이제 장기 등록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장기 등록을 하면서 문신도 새겨놓고 그 장기 등록소에다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냅니다. 요런 장기를 가지고 있고 어쩌고 새로 생긴 장기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아까 영화 맨 처음에 죽은 아이의 아빠인 랭이 사울과 카프리스가 지나가는 걸 딱 목격해요. 그리고 사울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는 게 보여요. 굉장히 이제 눈이 돌아갔어. 사울과 카프리스 쪽을 이제 보면서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저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는 그 눈빛 있잖아요. 그게 막 보여요. 그러면서 어떤 영양갱 같은 거를 만나게 까먹는데 이게 사실 플라스틱이나 막 합성 물질로 막 이루어진 바예요. 에너지바처럼 생겼는데 포장지 쫙 까가지고 먹는 건데 색깔은 약간 어두운 보랏빛이 나기도 하고 근데 모양은 연양갱이랑 진짜 비슷해요. 근데 사실 이 랭이라는 남자가 합성 물질이나 막 플라스틱 같은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막 위장을 다 개조해버린 그런 모임의 리더 같은 사람이에요. 일종의 약간 혁명 집단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지하세계에서 은밀하게 계획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위장을 개조를 해가지고 이 오염된 사회에서 나오는 이 합성 물질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산업 폐기물 같은 것들 플라스틱 이런 거를 섭취해도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위장을 개조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랭이라는 남자는 그런 남자고 자꾸 길거리에서 사울을 만나려고 눈독을 들인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 라이프 폼웨어라는 회사의 엔지니어 2명, 여성 엔지니어 2명이 나오는데 사울이 집에 괴상한 라이프 폼웨어의 상품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침대가 있고 그리고 식사를 도와주는 의자 그리고 사크라는 고성능의 해부 장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침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AS를 불렀는데 그 침대도 크로넨버그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런 괴생물체 느낌을 하는 피조물 같은 그런 침대죠. 손이랑 발에 이렇게 쭉 붙게 돼가지고 잠자는 걸 이제 도와줘요. 어쨌든 그렇게 엔지니어 2명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사울과 카프리스가 행위예술가니까 뭐 공연을 하고 그리고 다른 공연도 보러 다니고 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사울이 다른 공연을 보러 갔는데 어떤 공연도 있냐면은 수많은 귀를 막 신체 여기저기에 붙인 거예요. 근데 눈이랑 입은 또 꼬맸어. 그러니까 보지 말고 말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 이런 멘트를 아나운서가 치면서 온몸에 귀가 붙은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이런 공연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어쨌든. 그리고 사울은 계속 새로운 장기가 생기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 골골거리면서 아파하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똑같이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울. 그때 랭이 다가옵니다. 랭이 다가와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사울한테 말을 걸어요. 다음 공연에서 자기 아들을 좀 해부해달라고 해요. 영화 초반에 나온 아들의 시체를 지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부해달라 그래요. 그 아들도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막 그냥 쓰레기통을 씹어 먹었으니까. 아빠인 랭은 후천적으로 자기가 플라스틱 같은 것도 소환할 수 있게 신체를 개조한 거잖아요. 근데 아들한테는 그런 인위적인 수술을 시킨 적이 없는데 자연적으로 애가 막 그렇게 쓰레기통 씹어먹고 자꾸 합성물질 씹어먹고 하니까 얘가 자연적으로 이런 합성물질을 먹을 수 있게 진화를 했구나. 이거는 어떤 새로운 진화다라는 거를 정말 증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울한테 공연할 때 자기 아들을 해부시켜달라. 그래서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자기 아들의 장기 상태를 까 보여주고 진짜 자연적으로 플라스틱 같은 거를 소화할 수 있게 인간이 진화를 했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후천적으로 내가 사고로 팔을 잃었는데 내 자식까지 팔이 없이 태어나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랭의 아들은 그렇게 유전적 특성이 전달된 것 같단 말이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랭은 이 새로운 물결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울이 사실은 경찰의 끈앞풀이었어요. 그래서 비밀 요원이죠. 사실 형사랑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상황을 공유하고, 그리고 중간에 사울한테 막 불법적인 대회인 내면의 아름다움 콘테스트, 그런 대회에 이제 나가라고 독려를 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장기 등록소의 직원인 위팻도 그렇고 이제 나사티르라는 박사가 나오는데, 그 박사는 뭐 내면의 아름다움 대회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쪽의 사람이에요. 근데 뭐 내면의 아름다움 콘테스트는 그런 콘테스트 하는 장면이 뭐 더 이상 자세하게 막 나오지는 않지만, 그만큼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인간의 새로운 진화와 변화에 대해서 음지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래저래 하다가 결국에는 랭이 바라던 것처럼 사울이 랭의 아들을 해부하는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 랭의 아들 이름은 브레켄이거든요. 그렇게 브레켄의 몸을 해부하니까 장기 표면에 문신이 막 엄청나게 새겨져 있고, 그렇게 문신이 있다는 거는 이 브레켄이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후천적으로 뭐 수술을 받았든 어떻게 장기를 건드렸다는 뜻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랭이 원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자연적인 진화로 인해서 그렇게 플라스틱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수술적으로 뭔가 변형이 돼서 플라스틱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랭이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공연장을 막 뛰쳐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그 라이프 폼웨어라는 회사에 일하는 엔지니어 여성 2명 있죠? 그 엔지니어들이 랭을 드릴로 죽입니다. 이 엔지니어 2명은 이미 이렇게 랭을 죽이기 전에 그 내면의 아름다움 대회를 지지하는 그 나사티르 박사라고 있었잖아요. 그 박사를 죽이기도 했었어요. 그 엔지니어들이. 결국에는 이 엔지니어 2명도 비밀 요원이었던 거예요. 툭 하면 놀랐지, 사실 정부의 비밀 요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새로운 진화를 모의하는 플라스틱 섭취 단체는 정부 당국이랑 이념이 대립되는 곳이잖아요. 정부는 이 인간이 새로운 장기를 자꾸 생성하고 뭐 새로운 물질을 소화시키고 섭취할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진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최대한 막으려고 해요.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랭이 리더로 있는 플라스틱 섭취 단체는 새로운 진화를 모의하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진화를 지지하는 중요 인물들을 최대한 비밀 요원을 통해서 암살을 하려는 것 같아요, 정부 당국이. 어쨌든 그렇게 랭의 아들인 브레켄을 해부하는 공연에서 브레켄의 장기에 그렇게 막 문신까지 생겨져 있다는 거는 수술적으로 뭔가 후천적으로 변형된 장기였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소화 가능했다, 이런 뜻으로 읽혔는데, 마지막에 사울이 또 비밀 요원으로서 이제 형사랑 만났을 때 들어보니까 사실 그 팀린이라는 애가 미리 좀 작업을 해놨다, 그런 사실들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브레켄이 정말로 인위적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소화했던 게 아니고 진짜로 자연적인 진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팀린이라는 애를 통해서 작업을 해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문신을 새겨두면은 이게 자연적인 진화라는 게 증명이 안 되고, 아, 인위적인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 진화를 비밀로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팀린을 시켜서 작업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랭의 아들인 브레켄은 자연적으로 진화를 해서 플라스틱도 소화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사울이 막 형사랑 얘기하다가 뭐 도대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사울도 막 몰랐던 비밀 요원들도 있고 뭐 자꾸 뒤에서 당국이 자기가 모르는 일들을 막 꾸미니까 자기도 막 염증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사울과 카프리스가 이제 아침 식사 시간에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어쩌면 사울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실험인데, 예전에 랭이 먹었다는 그 영양갱 바 있잖아요, 플라스틱 에너지 바, 그거를 이제 사울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일반 사람이 그 플라스틱 바를 먹으면 막 이상한 증상을 나타내면서 막 죽어요, 그냥. 왜냐면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합성물질, 플라스틱, 산업 폐기물, 이런 오염된 것들로 가득 찬 바거든요. 오염 영양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사울이 원래부터 아침 식사를 하고 할 때 식사 도와주는 의자에서 식사를 하거든요. 영화의 초반부터 나와요. 그 의자도 또 괴생물체처럼 생겼는데 딱 앉으면은 의자가 막 입에다가 이렇게 막 넣어줘요. 넣어주는데 막 사울은 괴로워해요. 그냥 혼자 음식을 섭취를 잘 못하고 그 의자가 있어야만 그나마 한두 숟가락 막 쳐넣고 삼키는 것도 힘들어하고 어떤 날에는 그냥 먹으려고 하다가 못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보통의 음식을 거의 못 먹어요 하여튼. 그런데 영화 마지막에서는 그 플라스틱 영양갱을 사울이 비워 먹어요. 그리고 그때 카프리스가 미래가 배경이기 때문에 카메라도 이렇게 반지의 형태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반지 카메라로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 입 비워 먹는데 괜찮아요. 소화가 되는 모습 그리고 환희에 찬 표정. 환희에 찼다고는 할 수 없다. 미묘하게 번지는 환희라고 해야겠죠. 그러고 영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그 식사 도와주는 의자가 이 사람의 몸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소화를 잘 못하면은 식사 의자가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음식을 막 떠먹이려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사울이 플라스틱 영양갱을 딱 먹으니까 의자가 가만히 있어요. 왜냐? 플라스틱을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인류 최초로 자연적인 진화로 인해서 플라스틱도 소화할 수 있게 된 인간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존재 자체가 이제 미래가 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는 그런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사울의 소화기관이 그렇게 합성물질까지 소화할 수 있게 진화를 한 거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사울이 막 아파하고 이랬던 게 사실은 인공물질, 아주 산업폐기물, 플라스틱을 먹었어야 건강하게 아주 잘 사는 거였는데 이제 알게 된 거죠. 보통 음식을 사울이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근데 플라스틱 영양갱을 먹은 사울에게는 의자가 반응을 안 하더라. 왜냐면 겁나 건강하게 잘 소화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대강의 이야기를 설명했는데 이 영화가 막을 수 없는 이 진화를 보여주고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의 대립과 그 중간에 있는 이 사울이 이 진화를 수용하면서, 수용이라기보다 뭐 그냥 사울도 진화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 쪽으로 나아가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음지에서부터 시작된 이 변화는 정부나 형사들이 막을 수는 없는 정말 거대한 변화죠. 이 영화의 배경인 먼 미래에는 우리가 자연이라고 이름 짓고 불러왔던 것이 더 이상 절대적인 자연이 아니게 됐고, 이미 인간으로부터 막 시작됐던 그 산업 폐기물, 합성물질, 플라스틱 등등 현재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황폐화시킨다고 인식되는 것들이 오히려 미래에는 자연에 가깝고, 보통 우리가 자연 하면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롭고 건강하고 소화가 되고 잘 맞는 것이 미래에는 결국에는 산업 폐기물, 합성물질, 플라스틱 이런 게 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사울의 몸을 봐도 이미 진화는 시작이 됐고 우리 몸이 그렇게 바뀌었고 변형이 되었고, 그거는 곧 모든 것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환경에 따라서 우리 몸이 변하니까 이 환경도 이미 변했다는 거고, 마지막 사울의 표정에서 보듯이 이 인위적인 오염들은 이미 자연의 섭리에 포함이 됐고 진화의 방향이 그렇게 잡혀 나갔고, 진화라는 게 어렵고 막 가혹한 환경에서 보통 진화가 잘 이루어진다고도 하고, 이 심각한 오염과 화학물질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은 종이 번식을 하고 하면서 점점 수가 늘어나는 건데, 아주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느꼈지만 영화가 끝나면은 그래도 찝찝한 희망과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는 조금 찝찝한 설렘도 담겨 있어요. 그렇게 느껴요. 제가 희망이나 설렘의 앞에 찝찝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이유는 이 새로운 진화를 수용하고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환희와 설렘도, 그게 지금 우리의 인식에는 독성 물질인 것들이 현실의 기준이 되고 환경의 기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찝찝한 게 남아있긴 하니까 제가 찝찝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수밖에 없고, 참 이 영화를 짧게
굵게 정리해서 참 말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도 조금 요약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황폐화된 환경이라는 현실이 몸의 기준이 되고, 그 변이가 가장 잘 적응한 형질이라면 그 형질이 점점 퍼져나가고 새로 자라나고 품고 있는 무언가를 외부에 떼어내면서 표현하는 그런 예술가가 결국에는 독성 덩어리를 새로운 기준으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긴 문장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술에 대한 이야기로 파생될 수도 있고요. 자기 몸에서 뭔가를 떼내서 공개하고 그걸로 퍼포먼스를 한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뭔가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결말 쪽에 가보면은 이미 자신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존재였던 거예요. 이 미래의 범죄에 나오는 세계관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긴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시리즈물로 나와도 재밌을 것 같고, 왜냐면 이 세계관이 이 영화 하나로 끝내기는 아쉬운 감이 있긴 해요. 기존의 고통이라고 부르던 건 이미 쾌락과 구분이 어려워졌고, 유독성이 있고 막 독한 거라고 여기는 것들은 이제 당연한 것이 돼서 유독하다고 부를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게 배경이고, 영화에 Body is Reality라는 말이 나오는데, 몸이 곧 전부라는 의식이 이 영화를 지배하고 있고, 몸이 변형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거는 예술 같은 그런 인류의 모든 지적인 부산물들도 당연히 함께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다 시작되고 끝나니까요. 각자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몸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신체가 곧 우리의 존재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이 신체는 자연, 우주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몸이 새로운 단계로 변화를 했다면 이 세상도 이미 변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 무언가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몸도, 우리 존재도 뭔가 변형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서서히 일어나겠죠. 진화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약간 정신적인 측면으로 드래그를 해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신체 기관은 뇌니까요. 뇌도 몸이잖아요. 뇌도 신체의 일부니까요. 우리가 통증을 못 느낀다면, 위험이나 경고를 느끼지 못해가지고 대비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통증을 못 느낀다면 다음에 비슷한 일이 다가올 때 예전에 느꼈던 그 통증을 통해서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게 긍정적이라고 느끼는 것과 이제 위치가 뒤바뀌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힘든 일이 나에게 고통을 주면, 이러다가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겠다라는 경고를 느끼고 대비를 하거나, 또는 이런 고통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해서 더 단단해지거나 극복할 힘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 고통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게 쾌락의 일부로까지 이용되는 그런 의식의 경지에서는 오히려 현재 아주 잔인하고 무시무시하고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게 되고, 그냥 결국에는 오염되고 끔찍한 그런 정신 상태가 기본값이 되고, 그게 그냥 자연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뇌가 빠개질 것 같은 혼란이 막 밀려옵니다. 근데 진화라는 것 그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이끄는 거는 우리가 거부하기가 힘들죠. 거부할 힘도 없고. 왜냐면 자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목도 미래의 범죄들인데, 정말 미래에는 범죄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새로운 발전과 진화, 이런 게 오히려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의 형사가 추적하고 체포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새로운 진화를 형사가 추적하고 체포하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범죄들이라는 단어는 이꼬르 새로운 흐름들, 새로운 흐름들이 미래의 범죄들이죠. 이런 좀 뇌가 빠개질 것 같은 무한한 좀 생각이 드는 영화들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집착했던 무한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지거나 뒤바뀌는 형태의 사고방식이 막 작동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도 계속 무한 생각을 하려고 막 노력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도 좀 영향을 미치고,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단편 영화들이나 나중에 장편 영화를 만들게 될 때도 이 무한함이라는 것은 제가 좀 버리기 힘든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자꾸 무한함 타령을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무한함이라는 게 정말 죽을 때까지 탐구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손가락 반지 카메라로 찍는 그 흑백 화면의 질감은 와 너무 좋았거든요. 그 순수한 경이로움이 담긴 그 표정을, 미묘한 그 표정을 한 200배 더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질감이었다. 그 반지 카메라에 담기는 그 화면의 질감. 적어도 엔딩은 정말 완벽한 엔딩이었습니다. 그 화면이 너무 좋았어요. 이 영화는 환경적인 거, 그리고 신체적인 거, 그리고 존재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술에 대한 것까지 여러 가지가 막 던져져 있고 일렬로 뭐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서빙해주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화를 한 가지 길을 따라서 쭉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영화 자체에 마치 장기 등록소 마냥 크로넨버그식으로 문신을 새겨가지고 그 안에 무슨 기관인지 뭐 위장인지 간인지 십이지장인지 쓸개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아름다운지는 스스로 그냥 알아서 조합해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던 개념은 우리가 만들어낸 산업 폐기물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막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그 산업 폐기물 같은 합성 물질들로 우리도 생존해 나가는 게 결국에는 우리의 운명이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지 않나라는 랭 도트리스의 그런 말이 참 흥미롭고 인상적이었던 그런 개념입니다. 이 영화는 아무래도 크로넨버그 감독을 원래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볼만한 영화인데, 만약에 크로넨버그 감독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보다는 다른 영화들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영화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찝찝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석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크로넨버그 감독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뇌가 터질 것 같이 계속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괴상한 피조물, 여러 가지 장비들,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좋은 밤, 좋은 아침, 좋은 점심 되세요.